환호를 주실 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실 때 비상등 깜빡깜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깜빡깜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멋있네요. 예. 저희 지금 SF 시네마 토크는 유튜브로도 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의 차이가 뭘까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뭐 강연도 좀 해주시고 소통하실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인공지능계 스타 과학자시고요. 얼마 전에 아마 언론에서도 크게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두더지 형태의 로봇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도 좀 얻으신 분입니다.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재직하신 분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저희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주제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봇 강연해 주실 명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현 교수님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박수 대신 비상등 깜빡깜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좋은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약간 보이죠? 이게 뭐 드론이 날아가다가 벽을 타기도 하고 뭐 약간 선박 같은 게 바다 위를 자동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봇 관련해서 이제 Q&A를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의 로봇 사례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시티 점검 로봇 기술, 그 다음에 군집 로봇 기술, 그렇게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이로봇을 보시면서 이제 아까 연구관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술을 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주인공이 막 수동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원래는 일상인데 미래 2035년에는 자동으로 모든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죠. 수동 운전하지 말랬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자동 운전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고 수동 운전하는 거는 극소수 사람만 한다.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군집 로봇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NS5가 굉장히 많이 공장 안에 막 밀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도 보시면 이제 NS5들이 막 군집으로 기어 올라가서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군집 로봇들을 조종하는 게 사실은 AI거든요. 그래서 비키라는 이제 AI가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입니다. 스마트시티를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AI, 그게 바로 향후의 스마트시티에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홍모익님께서는 미래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3원칙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일까요? 로봇의 3원칙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 이모 형님도 로봇들이나 AI가 영화처럼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로봇의 3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처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께서 이제 로보틱스라는 단어도 최초로 만들고 이 아이로봇의 원저작자입니다. 그래서 1원칙, 2원칙, 3원칙이 영화의 초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원칙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써니는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로봇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1원칙, 2원칙, 3원칙을 다 만족하는데도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려라고 로봇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이 어떨까요? 1원칙 위배하지 않죠? 개별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원칙 마찬가지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죠. 3원칙도 로봇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다 태우고 인류에 큰 재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모프가 이 원칙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류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거나 인류에 해를 입힌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영원칙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또 부족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대에도 로봇 윤리를 가지고 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의 대안적 3원칙이라든지 로봇공학자를 위한 5가지 윤리라든지 로봇 윤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질문 주셨는데요. 김모현님께서 인공지능 로봇이 영화 끝부분에서 사람을 해치고 혼란이 생기는데 지금도 충분히 그런 기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또 로봇이 우리보다 똑똑하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갑과 을이 바뀔까요? 궁금하죠, 저희도. 로봇을 왜 개발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국가별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빠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 모두 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좀 멀었죠. 근데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26년이라는 기간 내에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노동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점차 감소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라는 거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생과 사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노동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싱귤레리티라고 아마 특이점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로봇의 지능도 증가하고 인간의 지능도 증가하는데 로봇의 지능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의 지식이 축적된 그 속도를 따라잡을 거다. 그게 이제 기술 특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동반자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인간이 아예 로봇과 융합돼서 어떤 사이보그 같은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형태는 아쉽게도 혹성 탈출과 같은 상황입니다. 인류가 갇혀 있고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 3개의 갈림길은 사실은 인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 중에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대비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인간의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0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로 쌍방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의 14승 정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연결고리죠. 그리고 인간의 메모리 용량도 재보니까 6페타바이트라고 하는데 6페타바이트는 어떤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거는 기가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기가바이트의 100만 배가 페타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개 정도의 USB 메모리를 여러분들 두뇌 속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메모리 용량이고 정보 처리 능력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사실은 이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비관적인 면이 있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낙관적인 전망은 2045년 정도 되면 인간 정도의 두뇌를 가진 그런 프로세서가 등장할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게 요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딥러닝을 이용해서 신경혈액을 학습을 시키면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갖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중에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각광을 받았던 그런 VGG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약 10의 8승 정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4승 정도보다는 훨씬 작은데 인간이 어떤 시각적인 인식을 할 때는 10의 9승 정도만 그 중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를 이미 구현을 한 거죠. 신경회로망으로.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뇌를 진짜 따라잡을 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슈퍼컴퓨터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점점 증가는 하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인간의 능력 정도 됩니다. 언제 만날까요? 이거 오른쪽으로 계속 늘려봐야 되겠죠? 늘려봤을 때 2100년 정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프로세서 속도라든지 빨라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회가 2035년에 올 거냐? 이 그래프에 하면 아직은 아니죠. 이 모제님, 감정 삽입에 대해 과학자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나요? 감정 삽입 로봇이 필요한가요?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비스 로봇 중에 좀 지능적인 로봇이라고 해서 등장한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게 이제 소니 아이보라는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능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생산되다가 2006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분이 자기 집에 있는 부인에게 이 로봇을 좀 사용해봐라. 그리고 좀 알려달라. 어떤 건지. 그랬더니 부인이 막 사용해보더니 이거 별로 지능지역이지도 않고 나하고 뭔가 이게 상호작용도 안 해. 별로 쓸모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멀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다시 재생산이 시작되는데 2018년이라고 그러면 2016년에 우리 알파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사용하기 시작해서 소니에서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 아이보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재생산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의 키는 뭐냐면 사람하고 감정 교류가 가능한 로봇의 어떤 초보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로봇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진짜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그런 생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로보틱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로봇의 자율주행, 그리고 기계학습 AI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안전도 진단이라든지 환경적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시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빅키라는 것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더스트봇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는 키바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물류 창고에서 굉장히 많은 물류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커다란 물류 창고 내에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은 별로 없고 로봇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물건들을 다 모아서 사람에게 갖다 주면 사람이 패킹을 해서 그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화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존의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계속 크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뭐 구글의 무인 자동차라든지 또 아마존에서 무인 드론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로봇 쪽인데요. 이제 배송을 어떻게 하면 좀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회사가 In the near 에질리티 future, 로보틱스라는 robots will deliver 곳인데요. groceries, help take care of us in our 먼저 homes, and assist 차에서 in 이 disaster recovery. 화물을 가지고 로봇이 내리죠. Agility 그다음에 이 Robotics has partnered with Ford to develop a delivery solution that matches the right robot to the right job. Digit 이건 hitches a 지금 벌써 lift with a 상용화가 Ford 됐어요. Transit, 여러분들이 then 사실 수가 completes the 있습니다, delivery to the 이거는. doorstep.
Agility 아까 Robotics 이제 and Ford 2035년의 Motor 사회도 Company 보시면 announced a 주인공이 partnership to 처음에 딱 develop a 집에서 last 나왔을 때 mile 어떻습니까? logistics solution that 페덱스의 combines Ford 로봇이 autonomous 와가지고 vehicle 화물을 technology and 택배를 agility 주잖아요. bipedal 그거하고 robot.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팟 미니라는 그런 로봇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인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좀 비싸죠, 여러분들 사기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체라든지 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사족보행 로봇인데 굉장히 유연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으로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집 로봇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가끔 뭐 이런 실수도 한다는 건데 그게 그리고 뭐 근무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공장에 쓰기 시작하면 공장 자동화에도 쓸 수가 있고요. 어떤 무인으로 점검을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로나 지금 유행이니까 사람들의 체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고 사람과 같이 거리를 할 수 있고 여러 승무가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자율주행 로봇은 50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쉐이키라는 로봇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EBS에 들어가 보시면 로봇의 길찾기라는 그런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두가 한번 깊은 잠에 든 새벽, 거기에 보시면 물류센터의 로봇들이 먼저 가장 소개되는 게 바쁜 시간입니다. 아마존의 키바 로봇이죠. 그래서 물류 창고에서 막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로봇들의 물건을 조상은 패킹하고 하는 1968년 스탠퍼드 것의 대학의 시초는 뭐냐 한 연구실에서 찾아봤더니 미국 태어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이 쉐이키라는 로봇이더라. 세계 그때 당시에 최초의 보시면은 모바일 벌써 지능형 카메라 로봇 장착하고 쉐이키. 라이다도 장착하고 해서 최근 우리가 정찰 자율주행 임무를 차원에서 볼 수 위해 있는 빠른 그런 시간 안에 최적의 센서들의 경로를 원형이라고 계산할 수 할까요? 있어야 했죠. 초기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키는 이런 이제 연구실 지도를 점과 실험실에서 선으로 바꿨습니다. 맵을 만들고요. 주변 환경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구조. 형태를 만들어서 자기가 길을 이러한 찾아가는 구조 그런 연구를 일을 수학에선 이게 바로 그래프 자율주행차에 이론이라고 쓰이고 있는 부릅니다. 그런 기술의 초기 형태가 되겠죠. 현재까지도 쉐이키의 얘들이 길찾기 개발한 알고리즘 그런 N스타 알고리즘들이 역시 많이 쓰이고 수학의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훨씬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전에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제 모하비 사막을 자동으로 횡단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상금이 20억 원이 걸렸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자동차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위에 무슨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이게 라이다 센서라는 거고요. 주변 환경을 스캔해서 맵을 줄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 스론이라는 교수님은 이제 카네기 멜론에 있었는데 스탠포드로 옮기면서 1등을 했었던 거고요. 그 후에 구글에서 이분을 부사장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구글의 그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어반 챌린지라고 해서 도심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그 대회가 또 열립니다. 이것도 상금이 20억 원이 걸렸고요. 이때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네기 멜론 대학 보시면 옆에 GM이라고 대문자마다 붙어 있죠. 이게 이제 GM에서 지원을 해서 이 카네기 멜론에서 그 출전을 했던 건데요. GM이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 대수를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GM 이런 것들이 현재도 자율주행차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05년과 2007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7년에는 뭔가 다른 센서가 붙어 있죠. 2D 라이다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바로 3D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3D 라이다를 개발을 해서 도심 환경을 한꺼번에 다 훑고 스캐닝을 해서 현재 상황을 알므로써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자율주행차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대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M, 크루즈라는 회사입니다. GM에서 분사한 크루즈라는 회사고요. 그다음 애플, 구글의 웨이모 이런 식으로, 그다음 테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5세대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을 분석해 보시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슬라에서도 최근에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실은 출시된 기존의 차에도 이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네이블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자율을 누리시려면 뭐 만불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차에다가. 그래서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좀 누려보고 그 다음에 그 후기들을 많이 블로거들이 올리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택배를 하는 그런 타겟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뉴로라는 회사에서 알투라는 로봇을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장면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좀 보여주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미국의 이제 세계주에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좀 자동차보다는 작습니다. 크기가. 예, 작지만 차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이 타 있지 않습니다. 안에 이제 택배 물건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다른 차,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색깔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다른 어떤 물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뭐 몇 주 안 됐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에 릴리즈한 그런 레벨 3 자율주행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차 주변에 뭐 차선이라든지 어떤 다른 차라든지 신호등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멈추기도 하고 파란색이 되면 다시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후기 올리는 걸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잘 인식을 못해서 다른 차를 받으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운전대를 잡는 순간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진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요한 기술들은 먼저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차량 인식이라든지 보행자 인식, 그 다음에 신호 체계 인식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알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맵, 지도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GPS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위치 인식은 할 수 있는데 빌딩 숲이라든지 나뭇가지에 가린다든지 뭐 교량 밑을 간다든지 터널을 간다든지 하면 GPS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위치 인식이 잘 되게 하는 기술,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게 다 되면 이제 경로를 계획하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어가 되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맵 생성과 위치 인식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딥러닝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 맵 생성과 위치 인식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극복해야 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영어로는 SLAM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동시적으로 위치 인식과 매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슬램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이 슬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의 셔틀버스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GPS도 달려 있고 스테레오 카메라 달려 있고 그래서 먼저 주변 환경에 대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전군의 어떤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자율주행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구글 지도 위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 지금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저희가 미리 생성해 놓은 미리 제작해 놓은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 맵하고 현재 보이는 장면하고를 서로 매칭을 해서 GPS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적 환경에서도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체가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럼에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오른쪽에 동영상을 보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화분을 갑자기 막 밀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겨놔도 얘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 이게 저리 옮겨졌구나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라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D 라이다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 가격보다 비쌀 경우도 많습니다. 비싼 건 1억 이상인 것도 있고요. 좀 저렴한 것은 몇 천만 원대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라이다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 상용화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2D 라이다는 좀 싸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2D 라이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3D적인 맵을 만들고 그런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을 저희 연구실에서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D 라이다만 가지고 하는 건데요. 3D 맵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요. 2D 라이다를 약간 이렇게 밑으로 틸팅을 시켜서 긁고 지나가면서 3D 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D 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고가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가의 센서만을 가지고도 이런 3D적인 움직임을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기술의 강점이 되겠고요.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카이스트 내에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차에다 적용을 해서 실제 자율주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차량에다가 이제 뭐 맨 위에는 3D 라이다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카메라 붙어 있고 옆에는 2D 라이다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셋업으로 해서 카이스트 내부에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자율주행 모드로 바꿔서 이런 맵 위에서 자율주행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나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이 레벨 3인데 레벨 3 정도는 우리도 구현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차선을 바꾼다든지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미 다 구현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경진대회도 출전했거든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그래서 카이스트, 뭐 카오토, 그래서 카카오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시면은 이 차가 이 실제 대구에 있는 그런 실증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도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신호등을 인식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신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신호등에서 통신을 주면 아, 내가 빨간불이 됐구나 알아서 거기서 멈추고요. 또 신호등에서 통신을 통해서 파란불로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면 또 앞으로 가고 하는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신호등에서 주는 신호를 받아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시티 점검 로봇 기술인데요. 예. 뒤로 안 넘어가나요? 예. 드론을 이용해서 스마트시티의 어떤 구조물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GPS를 먼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관성항법 센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카메라도 달려 있고 그 관성 센서도 달려 있고 GPS도 달려 있죠. 이 스마트폰 안에 그런 센서들을 조합해서 드론이 자율비행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하고 관성 센서만 가지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에 이런 기술들이, 이런 센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먼저 3층을 돌고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단을 또 내려갑니다. 이런 계단을 내려가고 2층을 또 한 바퀴 돌고 하는 광경인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GPS의 도움 없이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기술은 뭐 드론에도 쓰일 수 있고 자율주행 차에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도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춘천에 있는 등선교라든지 여수에 있는 거북선대교 이런 곳에서 실제로 교량 하부를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고요. 교량 하부에는 사실은 GPS가 잘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PS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도 자율적으로 얘가 자율 비행을 해서 교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교량의 어떤 맵, 3D 맵이 쭉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자기 위치,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교량 하부 바닥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량 하부 바닥판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하부에 어떤 크랙이 있다든지 백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 사람이 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춘천 등선교가 이렇게 쭉 그려졌고요. 자동으로 이런 이제 3D 맵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건 여수의 이제 거북선 대교인데요. 보시면 이제 교량 바닥판의 어떤 모습도 오른쪽에 촬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크랙이 있으면 정확한 그 크랙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량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특히 바다 위에 있는 교량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드론이 막 이게 흔들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교량 점검이 어려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아예 교량에 붙어버리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교량에 이제 오른쪽 화면이 먼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드론이 아예 붙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쭉 훑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찍어내기 때문에 정밀한 영상을 찍어내면서 그 영상을 분석해서 뭐 여기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 크랙의 정확한 위치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건 이제 벽면 등반형 드론이다라고 했고요. 뭐 카로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카로스는 여러 가지 또 응용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유리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창을 닦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벽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고 벽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이제 착륙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맨 왼쪽의 장면을 보시면 소방 드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6년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현장에서 발화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요 구조자가 어디 있는지 인명을 탐지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이제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방대원들이 입는 방화복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아라미드 섬유라는 이제 그런 섬유 재질로 만들어져서 천도시에서 20분 이상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화재 현장이 되면 많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곳을 또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기인 벽면을 등반해서 그 좁은 곳을 통과하는 기술까지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벽면에 탁 붙어버리죠. 그래서 좁은 곳을 통과해 가면서 사람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화원을 찾아냈죠. 가상의 발화점을 찾아냈고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응용 분야는 뭐 다양하겠죠. 밑에 보시듯이 교량 점검뿐만이 아니고 초고층 건물의 어떤 클리닝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기의 점검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소를 깨끗이 닦아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재난환경, 진짜 재난환경이 되면 어떨까? 이건 저희가 좀 가상으로 꾸며놓은 아까는 그런 재난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농현 환경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쓸 수 없고 라이다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드론이 센서를 떨어뜨리고 가면서 서로 통신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증 단지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자율로 날리면서 이제 약간 안개가 지금 끼어 있죠. 일부러 이제 인위적인 안개를 저희가 한 거고요. 지금 통신 모듈을 밑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통신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알아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사실은 사족보행 로봇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족보행 로봇은 아까 스판민이라고 해서 아주 잘 만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기계과 교수님께서 이 로봇 본체는 만드시고 계시고 저희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위치인식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보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머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몰봇도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하 공간에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의 어떤 행동 특성을 모방을 해서 저희가 두더지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제 콘크리트 블락도 뚫을 수 있게 앞에 드릴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확장형 드릴 비트라고 그래서 두더지가 이제 자기 몸체의 2.5배나 되는 그런 굴을 뚫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 특성을 모방을 해서 이것도 자기 본체보다 2.7배 정도 넓은 굴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가 특이한 게 견갑골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가 조금만 선형적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해도 큰 회전력을 일으켜서 크게 굴을 팔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모방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특기인 위치인식, 지하에서도 위치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성 센서를 융합해서 그런 위치인식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우주 탐사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 어떤 소행성이나 이런 것에 표본을 채집을 먼저 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두더지 로봇을 무인으로 보내서 그곳에 표본을 채집해서 분석하면 그 행성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성 탐사에도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군집 로봇 기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제 군집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NS5 같은 게 뭐 수없이 많이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협동 작업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게 아마 인텔의 이런 드론이 수천 개, 1200개라고 하는데 이게 막 군집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집 제어 문제는 군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뭐 장애물을 지나면서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미 이런 자율주행 로봇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듯이 삼각편대로 가다가 갑자기 일렬편대로 바꿔라 그러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왼쪽에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제 로봇에도 적용이 돼서 삼각편대로 가고 있다가 나중에 일렬편대로 바꿔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한 대만 저희가 제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 로봇 한 대만 제어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삼각편대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장 로봇만 제어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해파리를 퇴치할 수 있는 로봇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약 3천억 원의 유해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고요. 어업이나 발전소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가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제로스라는 해파리 퇴치 로봇입니다. 그래서 무인 수상선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해파리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군집 로봇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장 로봇, 맨 가운데에 있는 게 대장 로봇인데요. 대장 로봇만 저희가 제어를 하면 나머지 팔로워 로봇이라고 추종자들입니다. 추종자 로봇들이 따라다니면서 자동으로 퇴치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개발했더니 해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박이 자초되거나 하면 유출류가 막 번지잖아요. 근데 그 유출류를 방지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일 펜스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싸야 됩니다. 그러면 유출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스키머라는 게 와서 그 오일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군집을 형성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셔서 0부터 5까지 있는데 5가 이제 가장 최상단에 아무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운전수가 필요 없는 그런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봇 택시에 해당하겠죠. 저희가 부르면 운전자 없이 택시가 와서 저희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로봇 택시가 바로 레벨 5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현재 테슬라라든지 웨이모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레벨 2에서 3까지입니다. 레벨 2는 사람이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레벨 3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하고 사람은 가끔 위험한 상황에서만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레벨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를 보시면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으로 가장 많이 달렸어요. 한 10,000마일 정도를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10,000마일에 한 번은 사람이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식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차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열심히 했죠. 이렇게 10,000마일까지 했는데 실제로 그럼 사람이 이걸 안전하다고 여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275 밀리언 마일을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그것까지 되려면 아직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구글은 1.9 밀리언 마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정도를 더 테스트를 해야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났죠. 테슬라가 뭐 4건의 사고가 있었고 우버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센서들, 우버 같은 경우는 특히 3D 라이다 센서를 쓰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D 라이다를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만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좀 놀랍습니다. 3D 라이다를 굉장히 비싼 센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그 수준, 완벽한 수준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AI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행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한다. 보행자가 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올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갈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거기에 있으면 어떨까요? 자율주행차가 멈춰야 되겠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외길에 앞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굉장히 달팽이처럼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얌체족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콘서트장에 내가 갔다. 근데 콘서트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계속 배회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콘서트장에 가서 듣고 있고요. 다 듣고 나오면 자율주행차가 배회하다가 주인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차들이 한두 개일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배회를 하고 다니면서 더 많은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여튼 사회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보안 문제라든지 사고 원인 파악,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인식기술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여전히 상용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자동차 사고 현재 원인의 94%가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공해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바로 교통 분야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90%까지 줄일 수 있던지 아니면은 아까 보셨듯이 얌체족이 많으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쓰면은 200%까지 늘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이제 저희가 소유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로봇 택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집에 있을 필요가 없죠. 차가 내가 필요할 때만 콜을 해서 차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코스트가 굉장히 작아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여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겠죠. 차를 운전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정된 도로와 제약된 그런 공간을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 근시일 내에. 그 다음에 도심에서 레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트럭이
화물을 가지고 와서 그 화물을 아까 로봇처럼 배달해주는 그런 자율주행도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자동주차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무인 트럭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약된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근시일 내에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다양한 응용 분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드론 택시가 뭐 서울 상공을 날랐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아이로봇 영화에서 보시면 로봇 택시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미래에 그런 광경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군집 로봇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예, 미래가 사실은 2035년 영화에서 그리고 있지만 15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기술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과학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고품격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박수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깜빡깜빡 박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명현 교수님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 두 분 좀 패널로 모셨습니다. 과학동화 사이언스 보드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학생 두 분인데요. 저희 김영재 학생하고 강동현 학생. 김영재 학생은 닉네임이 푸행푸행, 그리고 강동현 학생은 나로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도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좀 질의응답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질의응답 해주실 분들은 지금처럼 깜빡깜빡 비상등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 갖다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질의 교수님께 드리고 답변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 댓글 바로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먼저 우리 학생 두 분 좀 패널 오셨는데 질문 가지고 오셨죠? 하나씩 좀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소개하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그 아이로봇이 아이로봇의 스마트 시티가 나오는데 거기서 중앙에 인공지능이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스마트시티에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AI가 등장을 하잖아요. 비키라는 AI가. 근데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AI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각 분야를 잘할 수 있는 AI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상 처리를 잘할 수 있는 AI가 따로 있고 현재는 그 다음에 뭐 음성 처리를 잘할 수 있는 또 AI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능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적으로 좀 일을 처리를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되면 만약에 그 한 대가 고장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처리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 대의 로봇이라든지 여러 대의 AI, 여러 대의 PC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그 중에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감사합니다. 김영재 학생이었나요? 네. 아 예. 그러면 우리 강동현 학생은 뭐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여기도 영화에도 보면 이제 잘못 판단해서 뭐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아까 보셨듯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의 최종 결정을 맡기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떤 인공지능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최종 디시전은 크리티컬한 것은 사람이 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갔을 때 실제로 전쟁을 할 때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의 최종은 사람이 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무기를 발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갑자기 인공지능이 판단 내려서 해버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종 결정들은 사람이 내리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컨센스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현장에서 한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두 분은 현장 뭐 질의응답 말고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서 차내에 계신 분들 중에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차량 깜빡깜빡 해주시면은 예, 저쪽 세 번째 줄 하얀 차량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온 오서진입니다. 질문은 아이로봇에서 처음에 로봇 뛰어내릴 때 그 10층 높이에서 안 부서질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이 요새 만들어지는 로봇들은 대부분 딱딱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 부서질 수도 있고 높은 층에서 떨어졌을 때 잘 부서질 수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소프트 로봇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충격을 주지도 않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도 받지 않고 그런 이제 로봇들을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이 좀 발전하면 그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도 충격을 잘 받지 않는 그런 로봇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소프트 로봇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세 번째 줄에 끝쪽, 예, 왼쪽 끝에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왕 덕정중학교 다니는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언제쯤 나올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강인공지능도 하시고 약인공지능도 하시고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너럴한 그런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 개발도 사람들이 많이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어떤 특정한 행동, 예를 들면 영상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대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영상 인식을 통해서 100만 장의 이미지를 주어지고 그 이미지들을 1000개의 어떤 분류를 해봐라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는 인간의 능력을 이미 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5% 정도 틀리는데 그건 현재 2% 정도뿐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이미 넘어선 것도 있고요. 그건 약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강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산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달이 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산 위에 달이 걸쳐 있으면 그 산을 정상을 내가 가면 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결국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달은 잡을 수 없죠. 그래서 강인공지능이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신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장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열심히 또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또 나와서 그런 기술 극복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지금 강인공지능 뭐 시기 얘기하셨는데 유튜브 쪽에 보니까 좀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로봇 영화 속 배경이 2035년인데 그때쯤 실제 인간은 영화와 비교해서 어떤 로봇 기술 수준을 갖게 될까요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2035년은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15년뿐이 안 남았는데 15년 내에 우리가 그런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들 그런 것들이 진짜 있을까? 지금 드론 택시가 선은 보였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보안이라든지 어떤 규제, 통제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있습니다. 현재 뭐 UTM이다, UAM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입체적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5년이라는 기간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화는 2004년인가 나왔기 때문에 2035년을 굉장히 먼 미래로 보고 그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현재의 수준에서 보면 그 수준에서까지 도달하기는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몇십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내용이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두 번째 줄에 하얀색 차량 질의응답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군포 국내중학교 이태상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이 높아지는 거를 떠나서 인공지능이 감정이 가지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감정 인식을 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뭐 국가 과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NS5 중에서 써니라는 애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굉장히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진짜 그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냐라고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요. 뭐 희노애락 중에서 일정 부분만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저기 세 번째 줄에 가운데 깜빡깜빡하고 계신데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온 정강호예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인공지능이 구해요?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뭐 트롤리 문제라 그래서 아마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람을 치게 됐을 때 그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맞느냐. 그 문제는 약간 이제 자율주행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만약에 그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상황마다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차가 2대가 빠졌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구할 거냐를 생존 확률을 계산해서 구하잖아요. 굉장히 메말랐죠, 사실은.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생존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같으면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좀 더 어린애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좀 따뜻한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누구도 결론 내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패널로 온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예전에 자율주행 보면은 아까 좀 학생이 질문하신 것처럼 운전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앞에 보행자도 위험하잖아요. 그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학생 두 분 중 한번 대답해 주시죠. 김영재 학생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게 교수님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게 뭐 과학자들은 생각을 할 텐데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뭐 정의냐 무엇이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학의 힘으로는 좀 풀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과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뭐 여러 분야 분들이 같이 모여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냐 아니면 그걸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자동차 메이커는 그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를 팔아야 되니까 운전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운전자는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저 두 번째 좀 깜빡깜빡 오래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예준이고요. 창교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 질문은 케빈 아줌마가 로봇 심리학자잖아요. 로봇 심리학자는 뭐를 하고 로봇 심리학은 뭐를 하는 거예요? 로봇 심리학자라는 어려운 그 단어를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영화 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봇들의 어떤 심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계이면 그냥 이제 저희 같은 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로봇이 이제 감정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럴 정도로 AI가 발달했다는 건데 그 정도 발달을 하면은 반드시 그 감정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 심리학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유망 직종으로 사실은 심리학이 들어 있습니다.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심리를 분석하고 해서 그걸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향후 직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직업으로 해서 온 사람이 그 케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분만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 올해 좀 깜빡깜빡하셨는데 이쪽 왼쪽 하얀 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학년 덕현초등학교에서 온 박수연이고요. 실제로 로봇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로봇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볼루셔너리 로보틱스라고 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로보틱스라는 이제 분야가 저희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의 기능이 없는 그런 로봇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점점 발달하도록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진화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요새 이제 딥러닝이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딥러닝이 각종 데이터를 막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람을 바둑에서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주변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뭐 다윈이 말했던 그런 적자 생존, 자연 선택 그런 이론에 의해서 점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티오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로봇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것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발달하는 그런 로봇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로봇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유튜브 보니까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차에 적용되는 인공지능하고 다른 곳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차이가 뭔지 좀 묻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아까 잠깐 비디오로도 보여드렸듯이 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신호등을 인식한다든지 뭐 그런 다른 차량을 인식한다 그런 인식에 대한 것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전 그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인공지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영상뿐만이 아니고 음성, 그 다음에 뭐 사람의 각종 포즈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그걸 저희 이제 전문적인 말로는 멀티 모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인식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좀 작은 분야 같아요. 사실은 작은 분야를 하고 대신에 뭐 위치 인식이라든지 매핑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중 해킹 당할 수 있는데 이 방지 기술이 뭐 좀 발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센서도 해킹이 가능합니다, 현재로.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라든지 라이더를 장착을 하고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고 봤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큰 광량으로 쏴주면 뭐 카메라가 하얗게 보이겠죠. 하나도 안 보이겠죠.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쏴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여서 그걸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큰 것을 쏘면 먹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에 유출이 되느니 뭐 그런 말도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네,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SF 시네마 토크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추운 날씨에도 좀 와서 강연해 주시고 질의 응답해 주신 저희 명영 교수님하고 우리 두 분 학생 패널 분들 이 자리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 환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깜빡깜빡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께 특별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연사분하고 저희 포토 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왼쪽 편에 보면은 저희가 그 포토 월이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저 연사분하고 사진 찍는 기회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포토 월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